자, 이번에는 476쪽으로 가세요. 거기 5번 문제를 보죠. 다음 글이 좀 더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 보완해야 될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지금 본문에 보면은 학문의 진리 탐구 이외에 다른 목적이 섣불리 앞장을 설 때 그 학문은 자유를 잃고 왜곡될 염려가 있다. 자, 우리 학문을 왜곡하는 걸,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걸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 하죠? 곡학아세. 그래서 곡학아세할 염려가 있다 이 말이지. 학문을 악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진리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 학문은 한때의 신기루와도 같아. 우선은 찬연함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부터가 문제다. 자, 지금 첫 단락에서 학문이 진리 탐구 이외의 목적에 이용이 될 때 이는 학문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례가 없이, 즉 학문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이는 뒷받침 문장이 충분치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지.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죠. 즉 그릇된 학문의 사례를 제시해줘서 좀 더 이해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진리의 탐구가 학문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그리고 그 길로 매진할 때, 우리 매자 잘 봐요. 우리 한자로 매진 그러면 둘 다 이동한다는 거니까 이 뛸 축자, 즉 책받침, 뛸 축자가 부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 매자는 힘쓸 매자고 뒤에 진자는 나아갈 진자야. 그래서 힘껏 나아간다. 이를 우리가 매진한다라고 해요. 또 그 무엇에도 속박됨이 없이, 속박이라는 한자도 보면 이 박자가 묶이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끈으로 묶는 거거든. 그래서 그 박자에 실사변이 들어가 있지. 속박되다 했을 때 박자에 실사변이 들어가 있죠. 숭고한 학적인 정신이 만난을 극복하는. 자, 만난 했을 때 만은 우리 숫자 만은 항상 한자에서 무슨 뜻? 모든 이런 의미니까 모든 고난 이 말이지. 여러 가지 고난, 모든 고난을 이런 의미지. 난자는 어려울 난자고요. 따라서 만난을 극복하는, 즉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는 기백을 길러줄 것이요. 기백할 때 이게 기운, 어떤 영적인 힘이니까 그 백자에 귀신 귀자가 들어가 있지? 백이라는 발음은 힐 백자에 들어있고 귀신 귀자가 들어가서 기백이라고 발음하죠. 또 그것대로 우리의 인격 완성의 길로 통하게 되는 거다. 자, 질문.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학문의 목적은 그러면 진리 탐구인데, 만약에 질문을 이 글에서 밝히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질문하면,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뭐가 돼? 인격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격 완성.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여 인격 완성의 길로 통하게 된다 했어요. 학문의 본질은 합리성과 실증성에 있고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에 있다. 위무로서 굽힐 수도 없고 위무하면 위력과 무력이야. 그래서 위협하고 무력으로, 위협과 무력으로, 즉 겁을 주는 거지. 위협과 무력으로 굽힐 수도 없고 영달로, 영달이란 뭐야? 부귀영화야. 영달로 달랠 수도 없는 학문의 학문으로서의, 이때 학문으로서의 라는 그 학문의 자격을 말하니까 로 서를 썼죠. 학문의 학문으로서의 권위도 이러한 본질, 이러한 목적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주제가 뭐예요? 학문의 목적을 말하고 있고,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고, 만약에 궁극적인 주제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된다? 인격 완성. 다 출제가 됐거나 출제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려면, 즉 학문을 왜곡했다는 것에 대한 사례를 들어준다면 보다 구체적인 즉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6번에 보면요. 다음 글과 같은 관점을 취하는 사람의 실천 방안으로 옳은 거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 관점을 물었다는 얘기는 이 글의 중심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것이고, 결국 이는 그 글의 주제와 또 밀접하겠지. 본문을 보면 가에서 개인 각자를 위해 바람직한 삶의 설계는 가능성의 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이 가능하도록 그들에게 소질에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다. 따라서 첫 단락은 바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뭘 위해서? 바람직한 삶의 설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삶의 설계를 위해 자아 실현을 하려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나단락에서 교육의 기회가 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교육 제도를 확립하는 일은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나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맨 끝에 가면 중간에 어렵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 그러나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기 계획 아래 그러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맨 끝에 우리나라도 장차 장학제도의 확립을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 이 글의 중심되는 화제는 교육이고,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 교육제도를 확립해야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의 실천 방안을 물었으니까 교육에 대해 장기적인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 찾으면 되지. 1번 기여 입학을 통해 장학제도 확충, 2번 국가 차원의 시행, 3번 여러 나라 교육제도를 관찰하여 장점을 수용, 4번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뭘까요? 지금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도 장학제도 확립을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추진하라라고 했으니까, 즉 결국 이 글과 같은 관점을 취하는 사람은 장학제도 확립에 입장을 취하겠죠. 이해됐어요? 정답이 몇 번? 1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글을 보면 이런 기여 입학을 통한 장학제도의 확충, 이걸 옳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야? 이 필자와 같은 입장을 취했을 때, 즉 생각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묻는 거잖아. 결국 이 필자는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학제도를 확충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교육, 또 대학 교육에 대해서 기회를 주자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대학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리에서 화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는 바람직해 보여도 그걸 답으로 찾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건 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에 맞추어 올바른 걸 찾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설령 그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더라도 이 필자가 말하고 있는 것, 이걸 찾는 게 독해의 목적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뭐라고? 6번의 답을 2번이라고 해놨다고? 1번으로 바꾸면 되지. 그렇지. 1번으로 바꾸면 되고, 지금 6번 문제에서
이번에 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의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한다라는 말은 이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넓은 범위잖아. 그래서 2번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글의 필자가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가장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한다면, 물론 기어 입학 같은 이거에 대한 찬반은 있겠지만, 즉 장학제도를 확충하자라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질문을 이 글의 나머지 다른 글들을 주고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묻는다면 2번이 답이 될 수 있지만, 이 글 자체만으로 질문을 했을 때에는 1번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답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7번부터 8번에 이 지문은 우리나라의 민속 축제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건데, 이게 예전에 교과서에 들어있을 때는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뀐 교과서들에는 요 본문이 빠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게 출제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글을 읽고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너무 고려시대의 그런 팔관이나 연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지. 물론 뭐 한국사 준비를 위해서는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국어라는 범위 안에서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자고요. 자, 보세요. 본문 잠깐 봅니다. 고려조에서의 이러한 산대 잡극은 연등회와 팔관의 외에도,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민속 행사 중에 공의, 즉 나라에서 주관하는 민속 축제를 말하는 거야. 나라에서 주관하는 민속 축제로 고려시대에는 산대 잡극이 있었다고 하고, 그 외에도 연등회나 팔관회가 있었고, 그 외에 왕의 행행이나 원나라부터의 황국이나 연락 환호에도 행해지고, 그러니까 왕이 어디를 행차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외교 사절이 왔을 때, 이를 환송할 때, 그리고 연희를 열 때, 연락이라는 얘기는 연희야, 잔치지. 어떤 잔치를 열 때, 이때 행하거나 개선장군의 환영장치 등에도 행해졌음이 고려사에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고려사에 기록된 고려시대의 공의, 고려시대의 즉 나라에서 행하던 민속축제, 고려시대에 나라에서 행하던 민속축제를 쓴 거지. 가래인 연등회나 팔관회에서 산대를 시설하고, 이때 산대라는 게 뭐냐면 무대야, 무대. 즉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즉 만들고, 백의 가무를 연행했을 뿐 아니라, 백희 가무란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연극이야. 연극 또는 춤, 연극이나 춤 등을 연행했다라는 말은 보여줬다 이 말이지. 연극이나 춤 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흉내에 속하는, 흉내라는 얘기는 이제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가래는 기쁜 일이고 흉내는 이제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나래라는 것을 했는데, 이 나래에는 채붕은 시설하지 않았지만, 채붕이 뭐냐면 우리 그 운동장 같은 데서 막 뭔가 운동회 하거나 뭐 하면 이 귀한 손님들, 뭐 교장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 앉으라고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죠. 그게 채붕이야. 햇빛을 가리기 위해 쳐놓는 거, 그걸 채붕이라 해. 채붕은 시설하지 않지만 백희는 역시 연행되었음을, 즉 공연은 진행되었다 이 말이지. 즉 우리는 그러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의식을 거행할 때 이런 공연을 즐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또 공연을 했다는 거지. 우리 가끔 1980년대죠.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이한열 열사나 뭐 박종철 열사 이런 사람들 죽음을 위로할 때 공연이 펼쳐지지. 응? 시청 앞 광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펼친다고. 그때는 무대가 따로 없고 그냥 중앙에서 춤사위를 벌이고 하면서 공연을 펼치지. 그런 걸 상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글은 지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잖아.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글은 그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해했는가 이걸 질문하거든. 그러면 가래에는 연등에 팔관의 등이, 반면에 흉례에는 나래가. 그렇지?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나래를, 그리고 기쁜 일에는 연등에 팔관의 등을 했다는 거지. 따라서 백희는 역시 연행되었음을. 그러니까 나래 공연에도 백희는 있었다 이거지. 공연은 있었다 이 말이야. 이세계시 군화행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군화의례 제1부에서는 군화의 종교적 행사를 거행하고 제2부에서 군화가 끝나면 여러 광대 제인들이 입장하여 오방귀무, 탄도와 토화의 기기곡에, 탄도는 칼 던지는 거, 토화는 불을 뿜는 거, 우리 흔히 서커스라고 하지. 그런 서커스에서 보였던 그런 기회들, 또 호인극, 가면회죠. 처용무. 우리 처용무는 신라 때의 그 처용가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고려시대에 가면 처용가요해서 고려가요도 있고 또 조선조로 넘어가기 전에 처용무, 이 처용의 춤을 추는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또 괴례와 백수무, 동물들 연기죠. 백수무 등을 보인다. 이와 같이 여말에, 여말이란 고려말이지, 고려말에 집성된 군화는 날의 의식인 군화부와 가무백희의 나이부로 구성되었는데, 그러니까 군화라는 이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군화부가 있고 나이부가 있다 이거지. 군화부는 행사의 절차를 진행하는 파트고 나이부는 공연을 준비하는 파트고. 그렇죠? 이것은 신라 말의 오기와도 대응되며 또 조선조 성현의 관나시의 내용과도 연관된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은 고려시대의 민속 축제로 공의, 즉 나라에서 행하던 민속 축제로서 연등회와 팔관의 이외에도 군화가 거행되었다, 군화가 시행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8번에 이 글의 내용을 7번 이 글의 내용을 믿을 만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이 글이 주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건 뭐 때문이야? 그 인용되고 있는 글이 있기 때문이지. 즉 200의 시나 또는 조선조의 성현의 시 등은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글귀를 보고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런 공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2번. 역사적 기록물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구체적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8번을 보면요. 이세계시 군화행의 일부인데 나희부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화의 시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군화부가 있고 또 하나는 나희부가 있고, 군화부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고 나희부는 공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희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연이 아니라 의식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1번 사악함을 물리침은 예부터 있었던 의례 12시는 항상 혁혁한 신령이었다. 이는 예부터 있었던 의식이었다.
사악함을 물리치기 위한, 흉한 것을 물리치기 위한 의식이었다 하고 의례적인 행위이므로 이는 나이부가 아닌 군화부에 어울리겠네요. 정답 몇 번? 1번.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국어는 윗글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지금 공연의 장면이잖아. 그렇지? 2, 3, 4, 5에서는 모두 공연의 한 도막을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는 나희부가 되겠고 그 나희부에 속하지 않는 건 의례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이는 군화부에 속하는 행위겠지. 그러니까 윗글을 보고 우리가 아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즉 군화는 날의 의식인 군화부와 가무베키의 나이부로 구성되었는데 하는 요 실마리 이 실마리를 보고 군화부가 뭐고 나이부가 뭔지를 우리가 구별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다. 나이부가 공연을 하는 곳이고 그죠? 군화부는 의례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니까 이에 나이부에 어울리지 않는 것 이는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9번 문제는요. 글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에 대해서 글의 표현에 대해 올바로 평가한 것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 글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이항하의 실록 예찬이라는 수필이죠. 문제는 이 글이 실록 예찬이다 하고 글의 제목을 써주든 써주지 않든 또는 여러분들이 이게 수필이라는 걸 알든 모르든 그건 관계없고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어울리느냐를 묻는 거니까 먼저 선택지부터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게 윗글에 있는가라는 거지. 그렇죠? 1번 다양한 비유와 풍부한 수식은 들어있는데 이게 풍자가 아니죠? 풍자가는 뭐야? 풍자라는 게 뭐예요? 뭘 풍자라고 그래? 유머와 함께 유머, 해학과 함께 비판이 있어야 돼. 특히 당대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어야 우리가 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머만 있는 건 해학이라고 하고 그냥 유머만 있는 건 해학이라고 하고 그 유머에 비판이 들어있을 때 풍자라고 하죠. 자, 윗글은 쓱 보니 실록 예찬 말 그대로 자연을 예찬하는데 여기 뭐 비판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다양한 비유와 풍부한 수식이 있는 그런 화려체의 글이기 때문에 앞은 맞아요. 앞은 맞는 설명인데 그 뒤가 틀렸지. 2번 사실과 과장을 적절히 안배하여 작자의 심적 상태를 드러냈다. 윗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서 이 실록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는 과장됐다기보다는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낸 거지. 과장했다기보다는 자 봐.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이거 과장 아니죠?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해야지 이를 과장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과장됐다는 말을 쓰려면 뭐가 나와야 돼? 과장법. 그래서 과장된 수사법을 써야지. 그렇지?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써야 과장법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죽었다 깨나나. 그죠? 따라서 그와 같은 수사법이 들어있어야 과장법이라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낼 때에는 과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3번 유사어구의 반복과 긴 문장의 구사. 우리가 긴 문장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나? 우리 짧은 문장은 뭐라고 그래? 간결체라고 해.
짧은 문장은 간결체라고 불러. 그러면 긴 문장은 긴 문장은 만연체라고 부르는 거지. 만연체. 자, 수식이 1번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유와 수식이 많으면, 일단 비유와 수식이 별로 없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건조체라고 불러. 글이 비유나 수식이 별로 없으면 건조체라고 불러. 그럼 이 상대적으로 비유와 수식이 많으면 뭐라고 그래? 그때 화려체라는 말을 쓰는 거. 그때 화려체라는 말을 쓰는 거. 요 용어 알아둬야죠. 만연체의 상대가 간결체고, 이건 길이를 가지고 말한 거야. 만연체의 상대가 간결체고, 화려체의 반대가 건조체지. 자, 따라서 유사어구의 반복과 긴 문장의 구사. 일단 눈으로 쑥 훑어도 유사한 단어, 봄, 여름 같은 유사한 단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문장이 길죠? 정답 몇 번? 3번. 그러면서 대상의 느낌을 표현했다. 정서를 표현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느낌을 표현했다, 정서를 표현했다는 얘기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줬다, 설명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폈다, 논증적인 글이다 이거야. 그래서 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설명하는 글, 논증하는 글, 정서 표현의 글. 자, 4번. 의미가 모호한 어휘를 주로 사용하여 전달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의미가 모호한 어휘보다는 함축적 어휘를 썼죠. 문학성이 풍부한 함축적 어휘를 썼다. 우리가 함축적 어휘를 썼다는 말하고 의미가 명확치 않다는 말하고는 다르죠. 의미가 명확치 않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지만, 함축적 언어를 썼다는 얘기 뭐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본문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시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수사법, 의인법이 쓰였죠. 자연이 우리에게 혜택을 내린다. 은혜를 준다는 얘기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얘기니까 의인법을 썼죠. 그러나 그 중에도 그 혜택을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건 봄이요. 봄 가운데에서도 만산의 녹여빛 사트는 이때일 거다. 여기까지. 수사법 뭐가 쓰였나? 봄과 여름 중에서도 봄이, 다시 봄 가운데서도 바로 이때가 가장 혜택이 많은 때다라고 했으니까 점점 강조했잖아. 뭐야? 점층법이죠. 점층법. 또 모두 쓰였느냐? 먼저 봄과 여름을 말하고 그 중에서 봄, 다시 그 봄 가운데서도 이때 하고 의미상으로는 강조했고, 그래서 점층법이고, 또한 앞에 있는 구절의 끝말을 뒤에서 이었었으니까 연쇄법도 되죠. 연쇄법. 우리 계속 사람 쑤시고 다니면 연쇄살인마 이러잖아. 그러니까 앞문장을 끝내고 앞문장의 끝을 다음 문장의 시작으로 이어받으면 연쇄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수사법, 직유법.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밑줄 치고, 우러러보고 윗글에 우러러 밑줄 치고. 질문. 푸르러와 우러러는 모두 러 불규칙이다. 맞다 틀려?
푸르러와 우르러는 모두 러 불규칙이다. 맞다 틀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우러러의 기본형은 뭐야? 우러러의 기본형은 뭐야? 우러르다야. 우러다가 아니지? 우러르다죠? 자, 이 우러르다에 어미 뭐가 온 거야? 어미 뭐가 온 거야? 어가 온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우러러라고 활용했어. 뭐예요? 규칙이죠? 의가 탈락하는 건 규칙이잖아. 의 탈락만 일어났으니까 얘는 규칙 활용을 한 거죠. 그렇죠? 러 불규칙이 되려면 이 어미 어가 러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러 불규칙인데 지금 이 경우는 우러르다에서 이 어미 의가 탈락하고 이 어간의 의모음이 탈락하고 그래서 리을과 어가 만나 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의 탈락이지 그리고 규칙이지 불규칙이 아니죠. 그러나 푸르다는 기본형이 뭐예요? 푸르다고 여기에 어가 왔더니 뭐가 된 거예요? 푸르러라고 된 거예요. 그렇죠? 즉 어모음이 러모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불규칙이라고 불러요? 러 불규칙이라고 하지. 벌써 또 까먹었어. 우리가 러 불규칙의 단어는 4개 있다고 그랬잖아. 뭐야? 푸르러, 이르러, 누르러, 노르러. 이르러, 푸르러, 노르러, 누르러. 이렇게 4개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러 불규칙이다. 틀렸다 이거지. 그렇죠? 러 불규칙에 해당되는 건 푸르러고 그리고 우러르다는 규칙이죠. 나날이 푸르러가는 이산 저산 새로운 경의를 가져오는 경의 놀라움이야. 경의 놀라움이야. 가서 놀라움에 해당되는 경의라는 단어를 또 찾아봐야지. 한자로 무엇을 쓰지 또는 한자가 없는 한글인지 사전에서 확인을 해야지. 경의. 다음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밑줄 치고 여기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게 바람이잖아. 따라 수사법 뭐가 쓰였어? 화류법이 쓰였지. 화류법. 맑고 향기로운 바람. 이때 줄표는 무슨 역할 하나요? 이때 줄표는 무슨 역할 하나요?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거야. 지금 이 경우는 삽입구문이 아니고 부연해서 앞의 내용에 이어 부연하는 내용을 적은 거야.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밑줄 치고 이 비록이라는 부사와 호응하는 서술어 뭐라고? 뭐뭐라 할지라도 리을지라도 어미야 리을지라도 어미야 즉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는 어떤 때를 말해요? 이러한 때를 어떤 때를 말해? 오호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는 때야? 비록 우리가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4번째 줄에 만산의 녹음이 싹 트는 이때지. 만산의 녹음이 싹 트는 이때지. 비록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만산의 녹음이 싹 트는 이때 모든 걸 가진 듯하고 수사법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때 모든 걸 가진 듯하다. 무슨 법? 역설법.
역설법.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자, 이때 바는 의존명사지. 뒤에 주격조사 가가 와서 바라는 바가 없다, 기대하는 바가 없다. 주격조사 가를 넣어서 매끄러우니까 의존명사라 띄었죠.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려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이때 모든 것 밑줄 치고, 이때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때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지. 가난해도 녹음이 싹 트는 이때 모든 걸 가져올 것 같다라는 얘기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야? 힐링이고 바로 마음의 풍요죠. 마음의 풍요를 가져올 것 같다 이 말이지. 요즘 말로 하면 힐링이요, 마음의 풍요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이 글은 만연체야. 길게 썼고 또 화려체야. 그러면서도 정서를 표현하는 게 주가 되는 글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를 비판하래. 이번에는 이 글에서의 글쓴이의 태도를 비판하래. 자, 지금 이 글에서 필자는 먼저 실록에 대해 예찬했어. 실록에 대해, 자연에 대해 예찬했으니까 자연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서 글에 보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게 더 좋더란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썼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필자의 생각에 대해 비판하라면 자연을 예찬한 걸 비판해야겠어? 인간 사회를, 즉 좋게 보지 않은 걸 비판해야겠어? 당연히 인간 사회를 좋게 보지 않은 걸 비판할 수 있겠죠. 아니 자연을 좋아하는데 거기다 대고 비판할 게 뭐 있어?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즉 인간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 자, 본문 보자고.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실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수수 밑줄 치고. 한자가 다르지? 앞에는 손수자가 붙었죠. 앞에는 손수자가 붙었고 뒤에는 손수자가 없어. 손수자가 붙으면 뭐라고? 주다. 그리고 손수자가 없으면 받다. 그래서 주고받는다 이 말이지. 수수, 주고받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나와 상과들을 흔들 듯한 이런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자연에 곁눈을 팔지 않을 수 없으며, 곁눈을 팔다 역시 관용어지. 곁눈을 팔다 무슨 뜻이야? 곁눈을 팔다 하면은 관심을 돌리다 이 말이야. 곁눈을 팔다라는 얘기는 관심을 돌리다. 즉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까지. 결국 나는 자연을 마주하고 있으면, 더구나 이렇게 만산의 녹엽이 싹 트는 이 실록이 무르익은 이때를 맞으면 이런 옆에 친한 동무가 있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도 자꾸만 그 자연으로, 즉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쓴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역시 이때 줄표도 어떤 역할? 부연. 우리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새 속에 얽매여. 새 속에 얽매여. 맞춤법 틀렸어. 무엇에 아니지. 맞춤법이 틀린 게 아니라 잘 봐. 무엇에 얽매이다고 무엇을 얽매다야. 그러니까 얽매다의 피동이 뭐예요? 얽매이다지. 그러니까 얽매이다에 어미 어가 왔으니까 이때는 얽매어가 아니라 뭐야? 얽매여라고 썼지. 그래서 얽매여, 새 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이때 푸른 하늘 밑줄 치고 이때 푸른 하늘은 꼭 하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푸른 하늘로 대표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는 거지. 주머니에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데 여념이 없거나 뭐뭐하는 대에 여념이 없다 이런 의미니까 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었었지. 뭐뭐하는 대에 여념이 없다는 뜻이니까 대는 의존명사라 띄었죠.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우리 오욕 칠정이라 하면 뭐 희노애락 애오욕, 희로애락 애오욕을 오욕 칠정이라 하지. 희로애락 애오욕, 즉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그런 다양한 심리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마음에 이러한 데에 하고 이때도 애를 넣어 자연스러우니까 이때 대는 의존명사라 띈 거죠. 마음에 영의를 가지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라. 영일이란 건 뭐야? 마음의 영일 편안함이지. 편안함. 마음의 영일을 편안함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똑같은 말이 또 들어있네. 쭉 내려와서 우리 사람이란 거 지워버려요. 즉 우리 사람이란 요 앞까지 지워야지. 똑같은 말이 써있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란 그 뒤부터 그 밑에 우리 사람이란까지는 지우고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자, 문맥적으로는 어떻게라는 말 대신에 얼마나를 써야죠. 얼마나 비소하고 얼마나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않아서 오점 잡음 밑줄 치고 오점 잡음 밑줄 치고.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이란 이 거대한 자연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마치 거대한 모래밭에 하늘갱이 모래처럼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를 나타내는 한자성어. 방금 힌트 줬는데 거대한 바닷가에 하늘갱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얘기야. 뭐예요? 창의 일속. 그래서 창의 일속. 그만큼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대한 자연으로 보면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의 오점, 잡음은 곧 누굴 말해? 인간을 말하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서 밑줄 치고 이때 때를 타서 관용어죠? 시험에 한번 나왔지. 이때 때를 타서는 무슨 뜻? 기회를 이용하여 이 말이지.
기회를 이용하여. 시험에 한번 출제된 거죠. 이때 타다와 같은 말은 기회를 이용한다 이 말이지. 만약에 그는 가야금을 타고 있다. 그때 타다는 무슨 뜻이야? 연주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때를 타서 잠깐 동안이나마. 동안은 의존명사야. 항상 뛰었습니다. 동안은 의존명사라. 항상 뛰었습니다.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밑을 치고. 이때 한은 접두사지. 그래서 한 가지로라는 얘기는 함께라는 의미고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느끼다. 한자성어 뭐야? 무라일체. 무라일체의 태도죠. 즉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자연의 실록이 무르익은 때를 대단히 예찬하고 있고, 동시에 인간 세계에 대해 인간은 하나의 오점에 그친다 하고 인간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글의 글쓴이의 태도와 유사한 것은 하고 시조를 준다면, 이 글의 글쓴이의 태도와 유사한 것은 하고 시조를 준다면 어떤 내용의 시조를 찾으면 돼? 자연 친화의 시조를 찾으면 되겠죠? 다음 이제 11번을 보면 다음 글의 글쓴이의 주장을 검증해 보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은 뭐라고? 중국의 기회를 익혀라야. 즉 중국의 기회를 익혀란데, 문제는 이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어요. 1번. 당시 중국과 조선의 기술 발달 수준을 조사한다. 그래서 결국 더 기술이 나은 건 가져오자라는 거지. 또 2번. 일본과 유구의 기술 도입 사항과 결과를 조사한다. 즉 다른 나라가 중국에서 어떻게 기술을 가져왔는지를 조사해 본다. 가능하죠? 또 이 글 속에 있어요. 이 글 속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번. 중국이 대외 개방적 정책을 폈던 이유? 그건 우리가 알 게 없고, 지금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이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의 기술을 가져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은 관계없지. 그리고 4번에 기술의 발달이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래야 왜 선진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3번에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은 이 글의 화제가 아니란 거야. 이 글의 화제는 중국을 비롯한 선진 기술을 가져오자는 거고, 왜 일본이나 유구가, 이 유구는 동남아를 말해, 이 베트남 같은 이 유구,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의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즉 중국의 기회를 가져와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참고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정약용의 기회론이라는 글이고, 주의할 건 이 선행 작업을 물었을 때 이 글 속에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 속에서 했음직한 상황이 아닌 것, 그걸 찾는 거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렇죠? 아무리 그 내용이 그럴싸해 보여도 이 글에서 언급이 안 되면 그건 틀린 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불필요한데 여기더라도 그게 글 속에 써 있다면 그건 나와 있는 겁니다. 항상 국어는 문법하고 어문 규정 빼고는 글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답을 찾으면 안 되겠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외국 오랑캐들도 옛날에는 외국 오랑캐로서 중국에 자제를 보내 입학시킨 자가 많았는데 근세에도 유구나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중국에 가서 배워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기술을 익히자고 하면서 그 근거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핀 거야. 우리 이런 걸 귀납적 추론이라 해, 연역적 추론이라 해. 다른 나라도 중국의 기술을 익혔으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중국의 기술을 익히자. 또 우리가 옛날에는 중국의 기술을 익히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체적인 걸 들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귀납적 추론이지. 귀납적 추론. 다음 두 번째 단락. 효도와 우애는 타고난 천성에 원래 있는 것이며 서현들의 책에 자세히 밝혀져 있으니 진실로 넓혀서 확충하고 잘 실천하여 밝히면 예의의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될 터이니 이는 참으로 외부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후세 사람들에게 의뢰할 것도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효도와 우애 같은 이런 도덕은 중국으로부터 배워올 이유는 없다 이거야. 그렇지? 한마디로 정신문화죠. 이런 정신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배워올 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 이제 접속어 그러나가 들어가면서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온갖 공장이들의 기능으로 말하면 중국에 가서 나중에 새로 나온 제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고 고루한 것을 깨트리지 못하여 이익을 펼 수 없을 거다. 자, 이 필자의 태도를 한마디로 하면 어떤 태도? 실용주의적 태도지. 실용주의적 자세죠. 즉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배우자는 거예요. 뭐 도덕이나 우애 같은 이런 이념적인 건 안 가져와도 좋은데 중국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즉 고루하고 낡은 그런 방법을 써서 이익을 펼 수 없을 거다. 굉장히 실용주의적 태도고 실리적 태도죠. 실리적이고 실용적이란 말을 쓰는 거야. 우리 조선 후기에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실학파라고 하지. 실학파 또는 북학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입장이죠.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 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고루하다라는 말 밑줄 치고 고루하다. 이 말의 반대가 뭐야? 바로 새롭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루하다는 얘기는 낡은, 오래된. 그래서 고루하다 하면 우리말일까 한자어일까? 찾아봐. 한자어입니다. 고루하다. 한자어야. 꼭 찾아보고 이는 낡은, 오래된 이런 뜻이고 그 반대가 이제 참신한, 새로운. 알겠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거기 13번 문제 아니지? 12번 문제부터 잠시 쉬었다가 12번 문제부터 봅시다.